최근에 이제 몇 개월 동안 받지 않으신 분, 의정활동을 좀 잘하고 하시는 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정치인들의 각종 수상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전엔 주로 정책과 시적을 평가하는 연말연시에 몰려 있었지만 요즘은 때를 가리지 않는 듯합니다. 과연 이런 포상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지 시민노포 불청객에서 정치인들이 받는 각종 상들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정진호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 자치구 의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얼마 전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여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각종 상들,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시민노포 불청객 시간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각종 상들의 실체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정 봉사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 상을 제정하게 된 그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시, 군, 구 의장단에서 의장단 이제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 회장님들이 15개 자치구 이제 회장님들이 모임을 하는데 개최 도시가 이제 매달 달라요. 그 회의 개최시에서 개최구에서 그 구에서 이제 이렇게 의장님들한테 이제 권한을 줘서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 상도 최근에 이제 몇 개월 동안 받지 않으신 분 위주로 해서 의정활동을 좀 잘하고 하시는 분 해가지고 한 분씩 선정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공적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을 받지 못한 의원들 가운데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각 기초의회 의장들이 추천을 해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대전에서도 각 자치구 의회별로 의원 한 명씩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수상자들 중 한 명인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공로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그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이나 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8대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또 소속 의원 한 명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가 제명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대전 중구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10차례가 넘는 소속 의원 징계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을 징계하거나 전반기 의장 선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리가 크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의회가 살아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 중구의회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열심히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의회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냐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8대 대전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관내한 포차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157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곳은 전반기 부의장이자 후반기 의장인 김현수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기 의장단은 한 갈비집에서 모두 66차례에 걸쳐 942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이 식당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옥향 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님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 70만 원씩 의정 활동비를 뭐 위원장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쓰라고 한 거를 같이 의원님들이나 뭐 기자분들이나
같이 그 이용한 거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지방의회 의상을 높였다는 공적으로 의장단 협의회로부터 상을 받은 의원의 이러한 해명, 시민들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도 지방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온 공로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은 8대 대전 서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 시절 업무 추진비를 가족과의 외식비로 사용해서 소속 정당과 의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자들의 공적이 과연 제대로 평가된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는 받아도 그냥 받는 걸로 끝내지 그걸로 뭐 광고 내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 이거.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심하다? 예. 어째서 그렇죠? 나라가 지금 어때요 지금?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을 상황이에요 지금이? 상황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뭐 유권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시민들은 그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보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가 매월 열리는데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해당 지역의 의원들에게 지금 상을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의가 매월 열리니까 매월 수상자가 나오는 셈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물었더니 최근에 수상 경력이 없는 의원들 중에서 기초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선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엄정한 기준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도 모호하고 검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눠 먹기식 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 지방의정 발전, 의회의 위상 고치 등 이러한 공적들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드시 정량적으로 수치 평가해야 한다는 잣대는 아니더라도 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의회 출석률 같은 거겠죠? 예, 출석률도 있고요.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 입법 활동이나 건의안 발의 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파행 논란까지 일었던 중구의회나 임기 중에 1년 6개월의 당원 자격 정지까지 받았던 그런 의원들까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이유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수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들이 정치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거잖아요. 예. 앞서 본 지방의정 봉사상 이외에도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각종 상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여러 종류의 상을 받고 있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유권자의 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권자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선 이날에 맞춰 매년 수백 명의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이라는 상을 수여해왔고 또 정치인들은 그 수상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내부인들의 추천만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왔고 태극기 집회나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대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여러 논란이 제기되자 결국 이 상과 단체는 소리소문 없이 활동을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 말고도 정치인들은 정말 다양한 단체로부터 각종 명목의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의 추천을 받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건 왜 의장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 의장님 통해 가지고 네. 시상하면은 상금이 있나요, 거기는? 그렇죠. 시상식 관련 상태 같은 것도 다 줘요. 그 비용을 이제 각 회사별로 부담을 하죠. 근데 신문사들 그 사정이 이렇게 좀 넉넉치만은 않잖아요. 신문사가 상당 어렵죠. 전부 지역 신문이. 그러면은 충청남도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보조 같은 거 받으신 건 없으시고요? 그 몇 군데에서 광고 같은 걸 했는데 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단체 협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게 서너 개 단체 막 바지랑 뭐 이게 그 사람들이 전부 갈라져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원화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지방 방송, 지방 언론사, 뭐 인터넷 언론사나 그런 뭐 크지 않은 그런 데서 후원금을 요구하면서 대신 상을 주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선정 기준도 조금 인기 많고 후원 잘 들어오는 데를 선정하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고 여기저기서 의원들한테 상을 주면 우리 단체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우리 단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디 광역의원이 상을 줬다, 어디 뭐 지방자치단체 의원 단체장을 줬다, 뭐 이러면 그 인지도 없고 이상 없던 그 단체가 작은 상대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은 경우에는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상을 주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심각한 것은 상을 주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이 일종의 타협을 통해서 상을 만들어내고 주고받는 이런 것들은 민심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좋은 명분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상, 과연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상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이제 정치인들이 그 상의 무게를 견디기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 종류가 참 많네요. 네. 예,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올해의 구청장 부부상, 풀뿌리 자치대상, 뭐 그 상이 다 그 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뿐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예,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셀 수 없는 상들이 많았었는데요. 한국능률협회, 한국인터넷소통협회, 한국사보협회,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그리고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한다는 세종애민문화대상, 여기에 각종 민간단체들, 그리고 소위 7대 언론사라고 불리는 주요 언론사와 그 계열사에서 주최하는 시상식들까지 정말 많기도 많았습니다. 예, 명칭도 대동소이했는데요. 예, 브랜드, 경영, 혁신인물 등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주제나 내용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예, 변별력이나 공신력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을 두고 협찬금이나 후원금까지 요구하는 일도 있다. 이 현역위원회 이러한 증언도 있었는데요. 정치인들의 돈 주고 상 받기 관행, 사실로 직접 들으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 돈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실련에서 이런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밝혀진 걸로는 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200여 곳이 아까 말씀하신 주요 언론사와 계열사로부터 1,100여 개의 상을 받으면서 심사비 또 홍보비 명목으로 무려 93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거죠. 네,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상을 받은 이유 자명합니다. 이런 수상 실적들이 자신의 치적 행보라든가 아니면 다음번 선거 때 정치적 목적으로 써먹기에 더없이 좋은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치인들을 향한 시민들의 냉소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봐야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엄정하게 평가해서 시상하는 상은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고 그 상을 받았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인들. 무엇이 진짜 자신의 이름과 위상을 높이는 일인지 진중한 고민이 선행돼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내서남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줌인. 오늘은 2주의 숫자입니다. 2만. 지난 월요일 대전 대덕구에서는 입법 예정인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에게 매달 2만 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4천여 명,
한 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민 대상으로 여론 수렴 작업이 한창인데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용돈 수당이 처음 이제 기사화 됐을 때 주변 분들과 좀 관련해서 얘기할 자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용돈 수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셨어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의 아이 용돈까지 줘야 되느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거를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지 청소년 수당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또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재정 상황이 가능하다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대덕군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라면 누구나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용돈을 통해서 경제관념도 익히고 또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 간에 뭐 위화감도 없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뭐 여러 찬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또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정치적인 비판도 거세고요. 또 학교 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교육계의 우려도 높습니다. 예, 용돈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역화폐인 대덕 1호음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도 용돈 수당 목적에 맞춰 대덕군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인 대덕구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다음 달 조례안이 구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만 원 용돈 수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2주의 숫자 두 번째입니다. 502억. 어떤 숫자일까요? 대전 정부청산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의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무려 502억 원. 모두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의 형태였지만 해당 펀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정부가 표명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규제를 지금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부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규제 기조로 일관했습니다. 가치 없는 투기 수단이라고 다소 강력한 용어를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502억 원의 투자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인 것인가? 시민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2030 세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게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계를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중에 63.5%가 20, 30대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2030 젊은 세대들 사이에 코인 광풍이 부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낮은 취업률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간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코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할 마지막 사다리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확천금을 바라는 이 투기적 행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가상화폐 코인에 이렇게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쩌면 기성세대인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502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금에 숨겨진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순적인 태도에 저 역시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밖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이 가상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죠. 네, 여전히 뜨거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 502억이라는 이 숫자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을 2030 청년의 시각으로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청년 당당입니다. 청년답게 당당하게 나누는 갑론을박.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거리에 좌담을 펼쳤을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구다운 서구위에 일하는 서구위에 의원 서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동구의 박철용 의원입니다. 오늘 KBS의 청년 기초의원으로 방송하러 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의회 바깥에서 바라보신 기초의회와 의원으로서 바라본 의회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기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고요. 국회의원은 알았어도 일반인 구의원, 시의원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하는 일이 뭐 있어? 놀지 않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주민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소화를 한 뒤에 실은 회의가 회기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굉장히 많아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거든요. 일예로 제가 많은 아이들이 좀 있어요. 우리 내 아이들 중에 둘째, 셋째는 정말 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가 중간에 그렇게 바빴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 주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그만큼 더 알려야 되고 또 민원을 받으면 이게 잘 해결되든 해결하지 못하든 저희가 이거를 꼭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또 더 많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0날이 유권자의 날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가 일어난 48년 5월 10일을 기려서 만든 날인데 아 이런 게 진짜 한 표의 힘이구나라고 느끼신 점이 좀 어떤 게 있으실지. 회의나 의사결정을 할 때 동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0명이기 때문에 5대5 이렇게 딱 첨예하게 걸러질 때가 있거든요. 가부동수라고 해서 찬반이 같을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는 그런 그래요?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부동수가 돼버리면 그 안건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저희 20명 짝수인 서구의회의 경우에는 정말 그 한 명의 소중함을 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분이에요. 11분인데 민주당이 6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5예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요. 그거를 딱 표로 붙이면 6대5가 나와요.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당론으로 갈 때가 많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표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을 이번에 알았죠. 흔히 대전시 동서격차 얘기하잖아요. 동서격차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아 그래요? 있다? 있다? 여기 있다? 너무 많죠. 없다? 문화, 교육, 의료.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기본 인프라는 실은 동일하거든요. 기본 정책은 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문화,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이 민간 차원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거의 자본주의 논리로 인구가 있는 곳, 유동인구가 있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만 지금 찾아가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서구로 오셔야지만 뭐 의료를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기쁜 것은 최근 대전 의료원이 동구 지역으로 네네. 진행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일단 동서격차에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교육격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그 사학학원, 사교육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우리 동구에는 원어민 선생님,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곳이 흔하지가 않아요. 자본으로만 가는, 시장경제로만 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되는 거는 평준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공의 힘, 공공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호수공원, 도안의 호수공원도 또 굉장히 좋은 공원의 인프라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 동구나 서구나, 아니,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도 도심 내에 좋은 공원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게끔 좀 동서격차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대형 민간병원은 거의
신도시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참 이 동서의 격차가 많이 느껴진다. 대신 의료에 대한 건 아까 우리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 의료원이 우리 대전 동구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아서 그건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 실은 서구가 드릴 말씀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실은 가장 문제인 게 지방에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 동네 주민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구청장 혹은 시장이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대전이 재정 자주도 같은 게 한 50% 정도 되고 우리 5개구가 30% 전후로 되더라고요. 저희 10% 초반. 10% 초반이에요. 자립도 말고 자주도가. 자주도? 네, 30%. 자주도가 중앙 수도권 혹은 좀 재정이 넉넉한 단체와 비교하면 저희는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재정 자체가 많아져야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논의할 건데 지금 자체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 우리 서 의원님의 답도 맞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 이 동서 간의 갈등이 예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전 유권자 같아요. 유권자. 표. 유성의 인구가 많고 서구의 인구가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예를 들었을 때 지금 둔산동 곳곳에 공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결하는 센트럴파크를 꼭 굳이 해야 될까? 이걸 왜 할까? 60만 서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요. 동구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서구 센트럴파크 한바스목원이 대전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서구만을 위한 역할이 전혀 아니고 대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구에 가깝기 때문에 서구민들이 주로 활용하지. 거기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은 동구 소재동에서 왔어요. 아유, 그럴 수 대덕구 있죠. 아유, 연축동에서 그럴 수 왔어요. 꼭들 말씀하세요. 아유, 거기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전 통틀어서 봐야 되는 그런 곳이고 그 과정 과도기 동안 주민분들을 조금 설득하고 안심시켜 드려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힘드네요. 지방대학이 위기다. 맞다 아니다. 하나 맞지. 둘 셋. 맞다. 근본적으로 지방대의 문제점은 학력 인구 감소예요. 예. 2020년 출산 인구가 27만 명, 28만도 깨져갖고 27만이 막 깨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단순히 지방대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대학교 하나로 먹고 사는 동네거든요. 지방대가 없어지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이 걸쳐있는 도시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도시에 있는 뭐 자영업 또 기숙사, 또 원룸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없어지면 도시가 없어지고 도시가 다 폐허가 될 수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 정책으로 200조가 넘는 돈을 썼어요. 그 돈이 물론 출산 장려에도 들어갔지만 이게 대학 지방대학 뭐 발전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그걸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그게 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우리 지역에 대전이 대학교가 10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 대학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는 아니고 학교별로 어떤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일 것인지 어떤 방향성으로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합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학에서 직업 양성 혹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만 초점이 가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서 그와 함께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은 문학 혹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예술대학이 충분히 많고 거기서 양성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학생들에게만 둬서 학생들이 취업하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 동구만 봤을 때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기업이 한 18,000여 개가 정도 돼요. 1인 사업자가 80% 정도고 5인 미만이 97%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인데 이 중에 한 50여 개 기업만 100인 이상이에요. 이 50여 개 기업이 100인 이상이라고 하면 매달 똑같이 채용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형식은 띌 수 있잖아요. 이게 30여 개밖에 안 돼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에 있는 대학을 가든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전으로 대학을 오든 이분들이 여기 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기 싫고 대전에 머물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건 그렇죠. 현실이거든요. 혁신도시가 네, 의미가 있죠.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을 3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숨통을 틔워놓고 우리 지역의 카이스트라든지 이렇게 좋은 학교, 많은 학교들을 살려서 아이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열의들을 함께 토로해서 승계시켜줄 수 있는, 기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도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좀 대안을 찾고 싶어요. 가까운 도시 우리 청주만 비교해 봐도요. 청주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에서 그 고용이 창출되는 거와 지역에 뿌려지는 세수가 대전 대학공단 전체 합친 거와 대전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꼴등이 높대요. 그런 걸 봤을 때 혁신도시가 와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저는 대기업이 하나 오면 그걸 서로 같이 노력한다면 저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근데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지요. 공간도 없고 위치도 만만치 않고. 근데 그거를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유통업. 그래서 우리 쿠팡도 왔잖아요. 유통업에 관한 대기업이면 물류 쪽으로 대전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적극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게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저도 대기업 유치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바로 뭐 활성화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 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광역으로 엮어서 함께 지역적으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새로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있다. 네, 좋죠. 기회가 있다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취업만을 원하는 학생들이 반반인 것 같아요. 취업도 생각하고 혹은 기회가 되면 창업해야지. 기회가 되면 자기만의 무언가를 표현해봐야지. 그래서 유튜버라든지 이런 네. 새로운 다양한 직업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전시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 적극 활용해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청년들이 때로는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북돋아주고 자금이라든지 기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적극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 살아남아야 우리 지역의 발전이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청년 지원 정책은 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토크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의원 3선 단 한 번의 국회의원. 하나, 둘, 셋. 국회의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기초의원 3선보다도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훨씬 많은 경험을 쌓을 거고 또 그에 맞는 인맥들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10시간 면담, 선배위원과 1시간 면담. 10시간 면담. 10시간 면담. 민원인 분과는 10시간 동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선배 의원님과는 뭐 1시간 동안 할 얘기가 있을까요? 소신을 지키면서 낙선, 소신을 버리고 당선. 소신. 낙선이라고 해야 되나? 낙선? 당선. 제 스스로가 소신을 버리면 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선택했습니다. 정확한 소신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당선이 된 뒤에 그걸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당선을 택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대에서 조사했는데 부정적 평가가 38.5%, 긍정적인 평가가 13%로 나왔어요. 네. 사유가 이제 부패와 도덕성 부족이. 지방의원들이 어쨌든 주민분들이 우리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도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대중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도 내 스스로의 기준에 좀 벗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눈높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발로 뛰는지를 더 열심히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더 구두굽이 닳도록 네,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5월 11일, 오늘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가정을 이룬다는 뜻으로 제정된 입양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입양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입양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입양가족 공동체 아우루미의 배재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입양가족 공동체 아우루미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전 충남에서 입양가족 공동체 아우루미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들끼리 이제 자조 모임도 하고 부모들 자조 모임, 또 부모 교육, 또 다양한 홍보 활동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입양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적 관심이 부정적 사건을 통해서 촉발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이제 정인이 사건이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 사회적 공분이 높았던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글쎄요, 입양 가정들이 느끼시는 사회적 시선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정말 입양 부모로서 굉장히 많은 위축감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 1월 이후로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도 거의 마비가 됐었고 또 예비 입양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만류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 근데 더 큰 우려는 사실은 뭐 정인이 사건을 이유로 해서 입양 아동의 뭐 소재, 안전을 파악한다는 그런 식의 공문을 보내서 저희 입양 가족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입양 가정을 예비 학대 가정으로 보는 그런 불편한 시선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깝더라고요. 당시에 뭐 여러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입양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서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사전 위탁제를 염두했다는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이미 입양 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기까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위탁 절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예. 배 대표님, 지금 입양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일단 그 입양 대상 그 아동이 되면은 그 가정 위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입양 기관에서 가정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양 부모 상담과 서류를 굉장히 엄격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입양 기관에서 법원에 이제 서류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정 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2012년 입양 특례법 이후에 그 관례처럼 저희가 법원 허가가 나기 전에 아동을 이제
가정 위탁을 하는 그런 건데 마치 이게 이런 제도가 없어서 입양이 문제라는 그런 식의 인식 때문에 저희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뭐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계속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왜 굳이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에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셨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선택하고 막 고른다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또 일부 언론 기사에서도 아이를 선택해서 고른다는 막 표현들을 쓰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음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배 대표께서도 입양가족 공동체를 이끌면서 또 직접 새 아이를 입양을 하신 입양부모시라면서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금 곤혹을 치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입양가족은 이렇게 아동학대가 일반화돼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시각으로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데 예. 실제로 보건복지부 그 통계에 따르면은 2019년 한 해에 거의 한 3만 건의 아동학대가 보고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친자녀 가정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또 입양 가정도 0.3%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입양 가정이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으면 꼭 예비 학대 가정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러한 언론 보도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은 가정이 필요한 아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편견 시선도 그렇고요. 이 제도에 대한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진희 변호사님, 그 입양 특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던데요. 입양 특례법.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게 된 아동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 국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규정이다 보니까 입양률 감소에 대한 비판과 그 유기아동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이 편견 없이 지내야 할 입양 가족이 이 잠재적인 문제적 가정과 같은 시선 이러한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예. 뭐 배 대표님의 경우는 현장에서 뭐 많은 사례들, 다양한 사례들을 보실 테니까 입양 특례법의 한계 피부로 좀 느끼시겠어요? 네. 먼저 가장 큰 피해는 굉장히 이제 출생 등록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 미혼모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 이렇게 특례법을 강화시켰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감사원 보고서에도 사실 한 해 거의 한 960명 정도 아이들이 그 가정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로 보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결국 아이들한테로 돌아간다. 그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양부모 자격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3명을 자녀를 입양하다 보니까 3번 다 25가지 서류를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한 번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을 동일하게 반복을 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간 서류들이 너무 뭐 신용 불량부터 해서 정말 통장의 잔고, 잔액 증명서까지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한다는 그리고 뭐 부동산 거죠. 서류부터 예. 그리고 또 알코올 마약 검사, 그다음에 심리 검사, 그다음에 이제 양육 계획서, 그다음에 예비 입양 부모 교육 8시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복지부에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행정적으로 그렇게 원활하게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뭐 물론 입양 아동들이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나기 위한 검증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칫 입양의 문턱만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잖아요. 네. 새 아이를 입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둘째까지 입양할 때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제 형제 입양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이었는데 셋째 입양을 한다니까 갑자기 이제 경제적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 그러니까 약간 돈이 있어야지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예. 그거를 좀 극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고 또 제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셋째를 이렇게 입양해 보니까 아이가 셋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이렇게 기쁨이고 예. 사실은 지금 뭐 제 자신한테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또 다른 기쁨인데 예. 이렇게 어려움이면서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희 입양 가족들은 사실 굉장히 평범한 가족이고 굉장히 또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시면 그냥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입양을 선택하셨군요.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1일 앞서 이야기했던 입양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127년 전 이 땅의 민초들은 부패한 정치와 외세의 침략에 항거해서 공평하고 올바르며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때 농민들이 바라던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과도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127년 전 농민들이 외쳤던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상, 그것을 위해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노력하며 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